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무릎을 꿇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무료 급식소 한가운데서요. 그날은 12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복지관 식당.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고 국 끓이는 냄새가 온 실내를 가득 채우던 그곳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눈에 봐도 삶이 많이 지쳐 보이는 그 남자는 손에 낡은 편지 한 통을 쥔 채 그 자리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바라봤습니다. 봉사자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 남자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 밥공기 옆 접힌 편지지 위에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왜 울었는지,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무료급식소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천천히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주는 그때 52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나름 잘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출신의 가난한 청년이 20대 중반에 건설 현장에 뛰어들어 30대에 작은 하도급 회사를 차렸고 40즈음엔 직원 15명짜리 중소건설회사 대표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아내와 아들이 있었고 밥상 앞에서 웃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3년 전 이야기입니다. 동업자의 배신, 무리한 부동산 투자, 연달아 터진 하자, 소송,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빚은 2억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고시원 한 칸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어딘가 창문 하나 없는 3평짜리 방,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전기밥솥, 그리고 미납 청구서들이 쌓여있는 탁자. 강민주는 매일 아침 그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몇 분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 그게 그날의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일용직 인력사무소에 가끔 이름을 올렸지만 50 넘은 나이에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일이 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60만 원 안팎. 고시원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밥값이 빠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버텼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찬물로 세수하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존심보다 배가 더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복지관에서 받아온 작은 안내문을 들고 무료급식소 앞에 섰습니다. 겨울 오전 11시, 문 앞에 이미 열댓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60,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들, 등이 굽고 손이 거칠고 눈빛이 조용한 분들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줄 맨 끝에 섰습니다. 발이 차가웠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에 구멍이 나 있었고 차가운 바닥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봉사자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게 만들었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식판에 하얀 쌀밥과 된장찌개, 김치, 계란 장조림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먹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작고 마른 체형의 노인.
낡고 깨끗한 겨울 점퍼를 입고 양손으로 수저를 쥔 채 아무 말 없이 밥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노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깊고 무언가를 오래 담고 있는 것 같은 눈빛. 강민주는 잠깐 그 눈빛을 마주쳤다가 얼른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노인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무료급식소 앞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SUV 2대가 주차장 앞에 멈추더니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카메라 기사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줄 중간쯤에 서 있다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한 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민주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태였습니다. 그도 55이 되었지만 얼굴은 오히려 더 팽팽해 보였습니다. 살이 좋게 오른 볼, 반짝이는 구두, 양복깃에 꽂힌 빨간 배지. 그는 카메라를 보며 너그러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가 이 복지관에 1년치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민주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박성태, 3년 전 강민준의 회사를 함께 운영하다가 계약서 한 장으로 지분을 빼돌리고 강민준을 외부 투자자 사기 공모자로 몰아 회사에서 내쫓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자선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박성태의 시선이 줄 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성태의 표정이 0.5초 굳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계속 웃었습니다. 강민준을 못 본 척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존재 자체를 없애듯이. 강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잡고 싶었지만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줄은 천천히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민준은 발을 옮겼습니다. 카메라 기사가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잠깐 훑으며 렌즈를 돌렸습니다. 강민준 얼굴 쪽으로 렌즈가 향하는 순간 저기 얼굴은 좀 피해주세요. 보조 스태프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줄에 서 있는 사람들 얼굴을 찍지 말라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강민준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사진 찍히기 싫으면 비켜라. 그렇게 들렸습니다. 강민준은 식판을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된장찌개는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부터 강민준을 향한 봉사자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유를 알게 된 건 이틀 후였습니다. 봉사자 중 한 명인 서 실장이라는 중년 여성이 다른 봉사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걸 강민준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번에 박 대표님 오셨을 때 저쪽 구석에서 뚫어져라 쳐다보던 분 기억해요?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옛날에 사기 관련으로 조사받은 적 있는 분이래요. 회사 부도 내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줬다더라고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난 건 맞았지만 월급은 강민준이 개인 빚을 지면서까지 다 줬습니다. 사기 조사는 박성태가 꾸민 것이었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경을 설명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봉사자들이 강민준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식판을 내줄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가
자리 안내를 할 때 구석으로만 유도한다든가 이유 없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먼저 앉힌다든가 말로 하지는 않는 그러나 느낌으로는 분명히 전해지는 차별.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오해를 풀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았나? 그 질문이 밥을 먹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 노인이 강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말없이 밥을 드시는 분. 그런데 자리를 잡으면서 노인이 잠깐 강민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이 맛없소?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자기 된장찌개를 뜨며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강민준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밥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강민준은 이상하게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열흘 뒤 고시원 관리인이 강민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강 씨, 이번 달 밀린 거 합산하면 2달치거든요. 이번 주 안으로 안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그는 탁자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없는 방은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을 켜도 뭔가 어두운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갔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강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천장을 봤습니다. 아들 이름은 강준혁, 25,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아이. 아내가 이혼 후 아들을 데려갔고 강민주는 면접 날짜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망했다는 게 그렇게 창피한 건가? 그 생각을 하면 화가 났다가 곧 자신에게 화가 났다가 결국은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지는 것. 그는 인력사무소에 전화를 몇 군데 돌렸지만 입원 주는 자리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강민주는 다시 무료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시각. 남은 밥이 있냐고 물었더니 봉사자 한 명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좀 기다리세요 하고는 한참 만에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반찬이 하나 줄어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받아 앉았습니다. 그날도 오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밥을 거의 다 드신 상태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밥을 먹다가 흘깃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창밖을 향한 눈빛. 그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되고 다져지고 이미 받아들여진 슬픔. 그 눈빛을 보는데 강민준의 목이 이상하게 메었습니다. 노인이 그때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지팡이를 집어들었는데 그 지팡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민준이 얼른 집어서 내밀었습니다. 감사하오. 노인은 짧게 말하고 강민준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 강민준은 이유 없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한번 본 적 있는 얼굴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 문을 나섰습니다.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주는 고시원 한 달치를 어렵게 충당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사흘짜리 막노동 일자리가
겨우 생겼고 몸이 박살날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무료급식소는 그 주 내내 갔습니다. 오 노인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꼭 나타났습니다. 강민주는 노인이 오면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 근처에 앉게 되었고 노인도 특별히 피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날씨 춥죠? 네. 밥 더 드시지. 괜찮습니다. 그런 짧은 교환. 그런데 어느 목요일 노인이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그 지갑에서 뭔가를 찾다가 잠깐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민준이 얼른 집었습니다. 오래된 흑백에 가까운 컬러 사진. 한 남자가 여러 사람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인데 가운데 서 있는 젊은 남자는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드릴게요. 강민준이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받아 지갑에 조심스럽게 넣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요. 그 말에 강민준은 그냥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고시원 방에 누워서 그 사진 속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낯이 익다. 어디서 봤지? 생각이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 2시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미소, 혹시 오철수?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오른 순간 강민주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오철수. 강민준이 25살 처음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잡아준 사람. 당시 38이었던 작은 건설회사 소장. 부모도 없이 학벌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온 강민준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월급을 챙겨주고 너는 될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 강민준은 그 회사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그 5년이 강민준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됐을 때 강민준은 더 큰 기회가 보였습니다. 박성태가 접근해 왔습니다. 그때 박성태는 강남에 있는 중견 건설사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로 오면 지금보다 3배 벌어. 오철수 그 사람 밑에서 있을 게 뭐 있어. 그 사람 회사 얼마 못 가. 강민주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철수에게 말도 없이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성태가 오철수의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강민주는 오철수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경영 능력 없음이라는 서류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강민주는 그 도장 하나가 오철수를 어떻게 만들지 끝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오철수의 회사는 넘어갔고 오철수는 업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강민주는 그 이후 20년 넘게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억에서 지운 게 아니라 기억 깊은 곳에 봉인해 둔 것이었습니다. 설마 그 사진 속 얼굴이 오철수라면, 그 노인이 오철수의 아버지라면 강민주는 그날 밤 새벽 내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무료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오 노인이 나타나지 않는 날, 강민주는 봉사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여기 자주 오시는 노인 한 분, 키가 작고 지팡이 쓰시는 분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봉사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반석 어르신. 오반석? 강민주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철수의 아버지 이름. 20년 전 오철수가 한 번 술자리에서 꺼낸 적 있던 그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오반석인데 반짝이는 돌이라는 뜻이래요. 평생 조용하게 사셨지만 그 이름처럼 단단한 분이에요. 강민주는 급식소 밖으로 나와
눈 쌓인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하늘이 낮고 회색이었습니다. 무슨 낯으로?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20년 전 아들을 망하게 만든 짓을 한 사람 앞에 그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는 것. 그 노인이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고 있다면 대체 무슨 마음으로 옆에 앉아 밥을 먹은 건지. 강민주는 더 이상 그 급식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벤치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민주는 무료급식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자신이 왜 피하고 있는지 굳이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고시원 입구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복지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빨리 와달라고요. 강민주는 멈칫했습니다. 왜 복지관에서?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 사무실에 들어가자 직원이 잠깐 기다리라 하고 어딘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 차분하고 정갈한 차림새. 강민준 씨 맞으시죠? 예. 저는 오반석 어르신댁 간병인인 박순이라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강민준 씨를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요. 강민준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어르신이 제 이름을 아세요? 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에 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 첫날부터, 그 조용한 눈빛으로 밥을 드시던 그 순간부터 강민준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순희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오래전부터 강민준 씨를 찾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소문 끝에 무료급식소에 나오신다는 걸 알고 어르신이 직접 그쪽으로 매일 나가셨던 거예요. 강민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매일 노인이 화요일과 목요일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민준이 가지 않은 날들에도 어르신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저를 찾으신 거죠? 박순희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강민준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박순희가 일어서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르신이 지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강민주는 그 말에 또 한 번 멈췄습니다. 병원은 은평구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강민준이 병실 앞에 섰을 때 문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가를 3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오반석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훨씬 더 작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이미 가을이 지난 것 같은 빛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강민준이 들어오는 걸 보고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강민준은 그 미소에 발이 붙어버렸습니다. 왔소? 그 한마디. 강민준은 대답을 못하고 눈을 내렸습니다. 앉아요. 노인이 침대 옆 의자를 눈으로 가리켰습니다. 강민준이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찾으신 이유가 뭔지요? 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인이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철수가 몇 년 전에 갔소? 강민준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셨습니까? 예. 폐암이었소? 5년 전. 강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오철수는 세상에 없었던 것입니다. 강민준이 자신의 사업을 잃고 빚에 쫓기고 혼자 고시원에 처박혀 있는 그 5년 동안 죄송합니다. 강민준은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죄송하오? 노인이 물었습니다. 다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선생님 회사를 나오면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에 알고 있소.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철수도 알고 있었소. 그런데 노인이 갈에 섞인 기침을 몇 번 하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을 원망했겠소. 어찌 생각하오? 강민준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했겠지요. 당연히 원망했겠지요. 그게 당연한 순서 아닙니까? 노인이 베개 옆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 줄게요. 오늘은 그냥 있어요. 강민준은 그 말에 병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노인이 잠들 때까지. 강민준은 그 뒤로 사흘을 더 병원에 갔습니다. 갈 때마다 오반석 노인은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함께 보거나 강민준이 귤을 까서 드리거나 노인이 가끔 짧은 이야기를 꺼내거나 어느 날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당신이 미웠소. 솔직히 말하면.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소. 아버지, 그 사람 탓만 하지 마. 그 사람도 그때 어렸던 거야. 그때 그 사람도 무서웠던 거야. 강민준은 손이 떨렸습니다. 철수가 그 말을 했습니까? 죽기 한 해 전에 내가 당신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러더라고. 강민준은 눈물이 나오려는 걸 이를 악물고 막았습니다. 철수는 당신이 언젠가는 알 거라고 했소. 당신이 그때 한 일이 뭔지를 살다 보면 알게 된다고. 강민준은 그 말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박순희 씨가 강민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르신이 드릴 게 있다고 하세요. 병실에 갔더니 노인이 그 낡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철수 일기요. 내가 오래 들고 있었는데 이제 당신이 가지는 게 맞겠소. 강민준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철수의 필체였습니다. 처음 몇 장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일, 밥 먹은 것, 날씨. 그러다가 한 페이지에서 강민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강민준이 나갔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박성태가 접근했다는 것도 그 서류도 말하지 않은 건 말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강민준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다만 그때 겁쟁이였다. 나도 그 나이 때 겁쟁이였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강민준은 더 읽지 못했습니다. 노트를 덮고 방 안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박순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이 많이 힘드세요. 빨리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강민준은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흐릿한 눈빛, 그러나 알아보는 눈빛. 왔소. 그 말을 또 했습니다. 강민준은 손을 꽉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왔습니다. 노인이 마스크를 살짝 내리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박순이한테 봉투 하나 맡겨뒀소. 예, 그거 받아요. 오늘은 그냥 여기 있어요. 강민준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녁이 될 무렵 오반석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놓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박순희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이거 드리랬어요. 흰 봉투였습니다. 강민주는 봉투를 들고 병원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12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강민준 씨에게 내가 당신을 찾은 건 원망하러가 아니었소. 철수가 마지막에 당신 걱정을 했소.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내내 걸렸소. 당신이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걸 찾아가 보고 알았소.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날 거라 믿소. 이유가 있소. 철수가 그랬으니까. 철수가 당신을 믿었으니까. 봉투 안에 서류를 보시오. 우리 철수가 5년 전 공증 받아놓은 거요. 당신이 그때 그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된 경위가 전부 적혀 있소. 박성태가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증거도 들어 있소. 쓸 일이 생기면 쓰시오. 쓸 일이 없으면 그냥 가지고 살아요. 잘 살아요. 오반석. 강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손에 편지를 쥔 채 벤치에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2월의 밤바람이 그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류 봉투 안의 내용은 강민준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은 서류 봉투를 열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고시원 방에 앉아 그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하루는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공증 문서였습니다. 오철수 명의로 5년 전 공증받은 진술서. 내용은 촘촘하고 구체했습니다. 20년 전 박성태가 오철수의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강민준에게 접근해 거짓 진술서 작성을 종용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박성태가 강민준에게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너도 함께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 강민준이 그 협박에 굴복해 도장을 찍은 것. 그리고 당시 오철수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강민준을 고발하거나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한 것.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강민준 씨를 위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박성태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할 때를 위해 남깁니다. 강민준은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맞다면 당시 박성태 씨의 행위는 업무방해, 강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강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연처럼 그러나 사실은 필연처럼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성태가 무료급식소를 후원했던 그 복지관에서 자선 행사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더 컸습니다. 지역 언론이 열어두었고 구청장도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성태는 그 자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눔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정직과 성실로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그 말이 인터넷 기사로 떴습니다. 강민주는 그 기사를 핸드폰으로 봤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철수의 일기와 공증 문서를 한 기자에게 보냈습니다. 그 기자는
복지 분야를 오래 취재한 사람이었고 강민준이 알기론 정직한 기자였습니다. 쓸지 말지는 기자님이 판단하세요. 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서류가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이걸 남긴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기자는 3주 뒤 기사를 냈습니다. 박성태가 20년 전 오철수의 회사를 넘기는 과정에서 협박과 허위 진술서 종용을 했다는 내용. 증거는 오철수가 5년 전 남긴 공증 문서. 그 기사는 조용히 나왔지만 생각보다 멀리 퍼졌습니다. 박성태는 처음에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사가 나오고 난 뒤 20년 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것이 쌓였습니다. 결국 박성태는 자신이 공들여 만들어온 사회적 이미지 앞에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던 그 얼굴이 이제는 기사 사진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강민준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 한 번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법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 한 장을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반석 노인의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순희 씨와 복지관 봉사자 몇 명과 강민준.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민준은 3일 내내 빈소를 지켰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화장을 했고 오철수가 묻혀있는 납골당에 함께 모셨습니다. 납골당에서 강민준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철수의 이름 아래 이제 오반석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선생님, 강민준이 낮게 불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 원망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이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민준은 결심했습니다. 박성태를 향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이기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강민준은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오철수 씨가 그 서류를 남긴 건 저를 법정에 세우려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진실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은 그 뒤로 오반석 노인이 남긴 돈을 살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외에 통장 사본 한 장도 있었습니다. 잔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철수가 오래전에 내 이름으로 넣어둔 돈이요. 강민준 씨 주라고. 나는 필요 없소. 당신이 다시 시작하는데 쓰시오. 강민준은 그 통장 사본을 손에 쥐고 오래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거절하는 것도 두 사람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은 그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 전액으로 오철수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건설 현장 출신 혹은 기술직으로 일하면서 공부를 잊고 싶은 청년들에게 소액의 장학금을 주는 작은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난 후에 강민준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거 알고 너도 많이 힘들었던 거 안다. 연락이 닿든 안 닿든 아버지는 이제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 한 노인이 나를 믿어줬다. 아버지가 한 나쁜 짓을 알면서도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보고 싶다. 문자를 보내고 강민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이 올지 안 올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나도. 2글자였습니다. 강민주는 그 2글자를 화면에 띄운 채 한참을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강민주는 지금 서울 외곽에 직원 3명짜리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합니다. 매일 사무소 문을 열고 현장 설계 도면을 들여다보고 밥을 먹고 저녁에 불을 끕니다. 그 사무소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오철수의 사진. 무료급식소에서 노인의 지갑에서 잠깐 봤던 그 오래된 사진과 같은 사람이 젊은 시절 웃고 있는 사진. 박순희 씨가 장례 뒤에 따로 챙겨줬습니다. 강민주는 매일 아침 사무소에 출근하면 그 사진 앞에 잠깐 서 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중얼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잠깐 봅니다. 오철수 장학재단은 올해 4번째 장학생을 배출했습니다. 22짜리 청년이 건설기사 자격증을 따고 첫 현장에 나갔습니다. 강민준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언젠가 당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청년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들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그 말을 할 때 오철수가 20몇 년 전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될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결국 20년이 넘게 살아남아 지금 이 자리까지 왔구나 싶었습니다. 무료급식소 앞 벤치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강민주는 가끔 그 앞을 지납니다. 오반석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 빈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늘 따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지른 잘못들이 누군가의 가슴 안에 어떻게 남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잘못을 알면서도 용서를 선택한 사람이 우리 곁에 조용히 앉아 밥을 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 대신 믿음을 남긴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으로 닿길 바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당신도 나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